범국민 등산교실의 양현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여가 활동으로 가장 많이 즐기는 게 바로 등산이죠. 그런데 등산을 단순히 산에 오르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시작한 등산인데 잘못된 상식이나 기술, 장비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등산에도 요령과 방법에 따라 산행을 더욱 즐겁고 건강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등산의 기초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들에게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등산 장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등산복이죠. 그만큼 등산복은 아주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건데요. 등산복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다 해결해 주실 해결사 원종민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교수님 네. 등산 인구들이 참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전 한국리서치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한 달에 한 번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무려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등산을 좋아하시는데 지금까지 국민들께 올바른 등산 기술을 제대로 전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올바르고 안전하고 그리고 건강에 일순 등산 방법을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등산복을 구입하러 갔는데 너무 종류가 많고 기능이 많아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디자인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도대체 등산복을 구입할 때는 어떤 점을 고려해서 구입을 해야 될까요? 등산복을 입는 목적은 결국 우리의 체온을 36.5도로 항상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것인데 등산복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땀을 잘 흡수하는 옷,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옷, 그리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옷이 있는데 체온을 36.5도로 잘 유지하도록 그때그때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바로 레이어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레이어링 시스템이요? 예. 생소한데 조금 더 그렇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먼저 첫 번째 레이어는 속옷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체 피부와 직접 접촉을 하는 옷으로요. 땀 흡수를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빨리 말려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사용되는 소재는 쿨맥스, 드라이플러스와 같이 빨리 흡수하고 빨리 마르는 기능을 가진 섬유로 옷을 만들고 그리고 디자인은 몸에 좀 달라붙어야 땀 흡수를 잘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옷이 바로 첫 번째 레이어, 여름철에 입죠. 그리고 우리 양현지 리포터께서 입고 있는 옷, 그다음에 제가 입고 있는 옷 모두 다 첫 번째 레이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두 번째는 보온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따뜻하게 하는 거겠네요? 예, 그렇죠. 두 번째 보온 옷은 바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속옷 다음에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기능성이 바로 보온성인데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바로 통기성입니다. 왜냐하면은 속옷에서 배출된 땀이 외부로 잘 배출되기 위해서는 보온 옷이 통기성이 좋아야 됩니다. 통기성이 좋지 않다면은 땀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서 몸이 쾌적하지 않겠죠. 그래서 보온성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바로 통기성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소재들은 플리스 또는 우모 같은 오리털 종류가 바로 많이 사용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등산복이 바로 대표적인 보온 옷인데 이런 옷은 안에 부드러운 털이 복실복실 나 있죠. 네. 그래서 공기층을 많이 형성해서 바로 보온 기능이 높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는 좀 달라붙게 입는 것보다 약간 헐렁하게 입어야 공기층을 좀 더 많이 형성해서 보온 기능이 좋아집니다. 너무 달라붙게 되면은 바람이 바로 피부와 직접 닿아서 보온성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예. 우리가 많이 입는 윈드 자켓은 세 번째 레이어에 속하나요? 예, 맞습니다. 바로 윈드 자켓이 세 번째 레이어에 해당되고 이 세 번째 레이어는 외부에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또 눈보라 같은 추위가 닥칠 때 우리 몸을 그것으로부터 차단해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기능이 방수, 방풍, 그리고 또 몸 안에 배출된 땀을 외부로 잘 배출시켜주는 투습성까지 필요로 하게 되고요. 사용되는 소재는 방수, 방풍 원단, 그리고 또 요즘에는 땀까지 배출시켜주는 바로 이런 고아텍스 자켓을 많이들 세 번째 레이어로 입게 되는 겁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정말 옷을 이렇게 겹쳐 입는 레이어링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절과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서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레이어링 시스템, 겹쳐 입기를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겹쳐 있는 방법 가운데 가능한 방법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 제가 OX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양현지 씨께서 자, 위의 방법과 아래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맞고 틀린 방법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 아랫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살짝 비춰가지고 맞힌 건지 모르겠지만은 예, 위의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고 좀 뜯어보시죠. 네. X네요. 밑에가 맞는 거. 예. 위의 방법은 가능하지 않은 방법, 잘못된 방법이고요. 밑에 방법이 올바른 겹쳐 입기 방법입니다. 네. 자, 아무것도 입지 않고 두 번째 레이어 보온 옷만 입게 되면은 땀 흡수를 잘못해서 안 좋게 되죠. 네. 예, 그리고 또 아무것도 입지 않고 윈드 자켓만 입는다. 바바레맨인가요? 예, 잘못된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또 첫 번째 레이어만 두 개 겹쳐 입을 필요도 없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첫 번째 레이어를 입지 않아서 잘못된 방법.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좋은 레이어링 시스템 방법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첫 번째 레이어만 입는 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입고 있는 거죠? 네. 예, 가능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레이어 입고 두 번째 레이어 입는 법. 조금 추울 때 이렇게 입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를 생략하고 입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춥지 않고 비나 바람만을 피할 때 이렇게 입죠. 그리고 세 개를 다 겹쳐 입을 때는 춥기도 하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 때, 그리고 매우 추울 때는 두 번째 보온 옷을 또 여러 개 겹쳐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세 가지 레이어를 효과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잘 겹쳐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등산복을 착용하는 데에도 원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인 속옷은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입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온 옷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 겹을 겹쳐 입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레이어인 겉옷은 필요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데 한 겹만 입으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은 등산복은 움직일 때는 벗고 멈출 때 입는 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예, 움직일 때는 몸에서 열이 나니까 네. 옷을 입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멈출 때는 체온을 뺏길 수가 있으니까 옷을 입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할 때 그 반대로 한다는 것이죠. 올라갈 때는 옷을 입고 올라가다가 휴식할 때 비로소 어우 더워 하면서 옷을 벗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이제 옷을 안 벗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등산복을 입는 기술은 바로 움직일 때는 좀 벗고 올라가고 멈출 때 그때 옷을 입는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산으로 올라갈 때 옷을 많이 입고 땀을 뻘뻘 흘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별로 좋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땀은 운동 중에 뜨거워진 체온을 식혀주는 기능을 하는데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땀을 흘리게 되면은 평상시보다 240배나 많은 열기가 외부로 방출되는 꼴입니다. 그래서 등산 중에는 땀을 불필요하게 많이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법은 조금 천천히 올라가고 그리고 옷을 시원하게 입으면은 불필요한 땀을 흘리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 고어텍스로 된 등산복들을 많이 입으시는데 이게 세 번째 레이어 맞죠? 네, 맞습니다. 고아텍스는 세 번째 레이어인 겉옷인데 고아텍스란 불소 수지막이라는 얇은 고무 필름으로 되어 있고요. 이 필름에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는데 물 분자는 통과하지 못하고 수증기 분자는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땀이 나고 마른 수증기가 외부로 배출되는 그런 기능을 하고 비바람은 또 막아주는 그러한 특수한 기능을 하는 것이죠.
고아텍스 등산복을 올바르게 입기 위해서는 표면의 발수 성능을 잘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물방울이 굴러떨어지는 것은 표면에 발수 코팅이 되어 있어서 굴러떨어지는 것인데, 이 발수제가 없어지고 나면은 물방울이 굴러떨어지지 않고 표면에 물 수막이 형성됩니다. 그러면은 안에 있는 땀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발수 성능을 유지하도록 발수제 같은 것을 뿌려줘야 되는데, 발수제를 구입해서 뿌려주기 귀찮으신 분들은 구입한 매장에 맡기면은 무료로 발수제 코팅을 새로 해줍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땀을 많이 흘릴 때는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수증기가 내부에서 역시 수막을 형성해서 그 다음부터는 수증기를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릴 때는 고아텍스 자켓을 좀 열어서 내부에 있는 수증기를 좀 잘 배출시켜 줘야만 고아텍스가 제대로 땀을 배출하는 기능을 잘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교수님. 네. 고어텍스 자켓은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옷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네, 고아텍스 자켓은 세 번째 레이어고, 세 번째 레이어는 외부에서 비나 바람이 불 때 입어야 되는 옷이죠. 그런데 평상시 고아텍스 자켓을 등산의 기본 목장으로 잘못 하시고 늘 입고 다니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 비가 오거나 바람 불 때만 배낭에서 꺼내서 입고, 평상시에는 휴대를 하고 다녀야 고아텍스 자켓을 효과적으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고어텍스 자켓은 혹시 세탁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고아텍스는 세탁하는 방법도 좀 다른데, 사실 등산복이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그 등산복의 원단의 종류마다 세탁법이 다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옷 안쪽에 보면은 세탁 방법이 표시가 돼 있죠. 그것을 잘 읽어보고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아텍스는 일단 고아텍스 필름과 그다음에 발수제 코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자주 빨아도 안 좋고, 또 세탁기에 넣어서 돌려도 안 좋겠죠. 그래서 가볍게 헹구듯이 손빨래 하는 게 좋고, 많이 오염된 부분은 좀 스펀지 같이 부드러운 곳에다가 세제를 묻혀서 닦고, 이렇게 헹구듯이 빠는 것이 고아텍스를 보호하는 세탁 방법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먹는 것은 강조하지 않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에너지 소모가 많은 등산은요, 어떤 것을 어떻게 먹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님? 네, 등산 식품 섭취의 원칙은 결국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을 것인가의 문제죠. 자, 무엇을 먹을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먹고 싶은 것을 네. 각자 알아서 준비해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섭취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언제 먹는가의 문제는 지치기 전에 드셔야 되는데, 지친 다음에, 그리고 시장기를 느낀 다음에 섭취하는 것은 너무 시기를 놓친 겁니다. 시장기란 것은 결국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는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치기 전에, 시장기를 느끼기 전에 섭취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등산 중에는 움직이면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등산식품을 행동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행동식이란 것은 걸어가면서 움직이면서 섭취할 수 있어야 바로 행동식이 되는 거죠. 김밥이 행동식이 될 수가 없고 도시락이 행동식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호주머니에 휴대를 해야 됩니다. 배낭 안에 휴대를 하면은 꺼내기 불편하기 때문에 섭취를 자꾸 안 하게 되고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주머니에 휴대를 해서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각자 알아서 섭취하는 것이 등산 식품 섭취의 원칙입니다. 조난당한 사람들 배낭 안에 먹을 것이 잔뜩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섭취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움직이고 쫓아 올라가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문제가 누적돼서 결국 조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요. 산에서는 열량이 높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는 한 가지 연료만을 사용하죠. 근데 우리 사람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는 세 가지 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연료에 대한 기능과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당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1g당 4칼로리의 열량을 내고 우리가 가장 잘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 에너지원이죠. 그런데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2% 이상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을 초과해서 섭취한 에너지원은 지방으로 바꾸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지방은 1g당 9칼로리로 가장 열량이 높죠. 그 대신에 소화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로 사용되려면 반드시 탄수화물이 함께 사용돼야만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량은 85% 정도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저장하고 있는데 무한대까지도 저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살찌게 되면 다 지방이 늘어나서 계속 살이 찌게 되는 거죠. 단백질은 1g당 4칼로리의 열량을 내지만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보다는 근육과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물질로 사용되다가 급하게 되면 또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교수님. 이런 영양소들이 각각 다 다르게 사용이 되는군요.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등산 중에 에너지원이 사용되는 순서를 설명해 드리면은 처음에는 탄수화물을 가지고 주로 에너지원을 공급받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항상 탄수화물을 먼저 사용합니다. 근데 탄수화물은 몸에 2%밖에 저장이 안 되죠. 그래서 쉽게 고갈되는데 다행인 것은 그 사이에 몸이 뜨거워지면서 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녹이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지속함에 따라서 탄수화물은 점점점 저장 한계가 와서 줄어들고 지방을 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해서 운동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90% 이상을 지방으로부터 에너지원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지방의 특징 가운데 지방은 그 자체만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반드시 탄수화물이 있어야 분해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등산을 오랫동안 지속할 때는 반드시 그 지방을 태우는 불쏘시개인 탄수화물을 계속 공급해 줘야만 지방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분마다 약 24g 정도의 탄수화물을 섭취를 계속 해주면은 탄수화물이 계속 몸에 있어서 지방을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탄수화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탄수화물이 없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탈진이라고 하는데 너무 지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가 되면은 지방을 분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다급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바로 몸에 저장되어 있는 근육 단백질을 바로 분해를 해서 사용하게 돼서 몸이 축나게 되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산 중에는 우리가 몸에 충분하게 저장된 지방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등산을 하면서 계속 공급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지금 교수님께서 탄수화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등산식품을 고를 때에도 이 점을 유념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등산식품에는 행동식이 있고 비상식이 있죠. 행동식은 다 섭취하고 내려오는 것, 비상식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거. 그래서 비상식은요, 빨리 소화가 되고 에너지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 식품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맛이 나는 것이 더 빨리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비상식으로 초콜릿, 육포, 치즈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이런 것은 모두 다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들어있죠. 탄수화물은 아주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비상식으로 적합한 식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행동식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좀 골고루 섭취를 하는 것이 좋은데 탄수화물이 중요하니까 탄수화물의 섭취 비중을 좀 높여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섭취하기 좋게, 휴대하기 좋게 그리고 계절에 맞게 자기 입에 맞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등산 식량을 준비하는 방법이겠죠. 네, 그럼 등산 중에 물 섭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 물은 등산 중에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내려주고 몸을 식혀줘서 피로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등산 중에 물을 많이 먹으면 더 빨리 지친다는 그런 잘못된 속설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군들이 사막 실험에서 물을 섭취를 얼마만큼 하는지 알아봤더니 자기가 흘린 땀에 비해서 50%밖에 물을 섭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물을 흘린 땀만큼 충분히 공급했더니 훨씬 더 덜 지치고 체온도 덜 올라가고 지치지 않게 힘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등산 중에 흘린 땀만큼 충분히 물을 공급해서 땀을 적절하게 흘려줘야 되는데 보통 1시간에 흘린 땀만큼 물을 섭취하려면
0.5에서 1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만큼 휴대하고 다니다 보면 너무 무겁겠죠. 그래서 등산 중에 물의 섭취는 가급적 출발하기 전부터 많이 섭취를 해두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휴대할 수 있는 물의 양은 몸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 섭취량만 정도 준비하시면 되는데 1.2에서 1.5리터 정도가 하루 8시간 산행했을 때의 최소 섭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할 때는 염분을 섭취하라고 하는데 등산할 때도 그런가요? 네, 등산할 때 땀을 흘리게 되면 염분이 빠져나와서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죠. 두통과 현기증, 그리고 근육경련, 쥐 이런 것들이 다 염분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등산식품은 평상시보다 좀 짜게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물 대신에 이온 음료나 아니면 물에 소금과 설탕을 조금 타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교수님, 이것도 음식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등산하시는 분들이 힘나게 한다고 술을 좀 드시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떨까요? 예, 등산 중에 음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난자들의 약 50%가 술에 취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등산 중에 술을 드시면은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판단력, 균형 감각 여러 가지가 저하돼서 사고의 위험성을 더 높여줍니다. 그리고 또 술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등산 중에 지친 심장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요. 하산한 후에 드시는 술도 안 좋은 것이 등산 중에 심장이 지쳐 있는데 심장이 휴식을 못하고 또 계속 고생을 하게 만들어서 하산 주에 드시는 술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등산을 할 때 꼭 갖추어야 할 것이 바로 등산화와 배낭인데요. 그 종류가 너무 많아서 항상 선택할 때마다 어렵더라고요. 교수님께서 등산화와 배낭, 그리고 등산할 때 꼭 챙겨야 하는 필수 장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사야 되고 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등산이란 것은 결국 산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 중간에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등산화이기 때문에 등산 장비 중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등산화입니다. 등산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맨발처럼 편하게 만든 경등산화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발이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해놓은 등산화가 바로 중등산화죠. 경등산화는 바닥창이 얇고 쿠션이 있고 가피도 통기성이 좋은 천이나 얇은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편해서 땀 배출이 잘 되고 힘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이제 보온력이 나쁘고 또 험한 곳에서는 발을 또 아프게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춥지 않은 계절 그리고 험하지 않은 곳 짧은 거리의 등산에 적합한 것이 바로 경등산화입니다. 중등산화는 바닥창과 가피가 두껍게 돼 있죠. 그리고 또 발목도 좀 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력도 좋고 또 험한 곳에서 발을 보호하고 발바닥 험한 곳에서 발바닥을 아프지 않게 하는 피로를 적게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너무 무겁고 투박해서 에너지 소비도 많고 또 땀 배출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용도는 추운 계절, 눈이 있는 곳, 또 험한 곳, 장거리 등산에 바로 중등산화가 적합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고아텍스 등산화는 눈이나 물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해서 겨울철에는 좋지만은 땀 배출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어서 여름철에는 또 발이 뜨거워지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긴 등산화는 역시 눈이나 이물질이 들어온 것을 막아줘서 막아주기도 하고 또 장거리 등산에서 발목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교수님, 네. 등산화는 5에서 10mm 정도 크게 신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크게 신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크게 신으면은 운동 능력이 떨어지죠. 딱 맞게 신어야 되는데 등산은 좀 오랫동안 걷고 또 길도 험하죠. 그래서 너무 딱 맞게 신으면 또 발이 아픈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딱 맞게 신어야 되는데 그 적당한 정도는 어떤 정도냐면은 등산화를 신어봤을 때 발 뒤꿈치 쪽에 새끼손가락을 넣어서 빡빡하게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가 자신에게 딱 맞는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등산화를 고를 때는 가급적
오후에는 발이 좀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후나 늦은 시간에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이 좋고, 또 사람마다 발이 좀 사이즈가 틀리죠. 달라요. 예, 그래서 양쪽 발을 다 신어봐야 되고, 또 끈을 끝까지 묶어서 걸어봐야 되고, 또 계단을 좀 올라가 봐야 자신에게 딱 맞는 그런 모양을 지닌 등산화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골라야 하는군요. 예. 그리고 등산화 끈도 중요한데, 등산화 끈은 올라갈 때는 조금 느슨하게, 왜냐면 발이 많이 꺾이기 때문에 조금 느슨하게 해야 발이 움직이기 편하겠죠. 네. 그러나 내려올 때는 등산화 끈을 바짝 묶어야 됩니다. 바짝 묶지 않으면은 발등이 앞으로 쏠리겠죠. 네. 예, 쏠리면은 발가락이 끝에 닿아서 발가락이 아파서 네. 심한 경우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약간 느슨하게, 내려올 때는 바짝 매는 것이 등산화 끈을 묶는 방법이고, 그리고 간혹 등산화 끈이 저절로 풀려서 자기 끈을 자기가 밟아서 넘어지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등산화 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풀리지 않게 잘 묶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 방법은 일반적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돌리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양쪽 고리를 각각 돌려서 한 번 더 감아서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등산화 끈이 저절로 풀리는 일이 없이, 또 풀을 때도 쉽게 풀 수가 있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 등산을 할 때 저는 작은 색을 메고 다니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괜찮을까요? 예, 등산할 때는 휴대하는 모든 물품을 다 배낭 안에 넣어서 휴대하는 게 좋습니다. 손에 들거나 허리에 찬다면은 여러 가지 에너지 낭비도 되고 자세도 안 좋아져서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성이 많아지겠죠. 예. 그리고 등산 배낭을 사이즈를 고를 때는 너무 작은 것을 고르면 안 됩니다. 너무 작은 것을 골라서 그 안에 짐을 빡빡하게 넣는다면은, 예, 여러 가지 등산 식량이라든지 옷을 넣었다 뺐다 하기가 불편하겠죠. 예,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큰 배낭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좀 큰 배낭이 등산 배낭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멜빵과 끈과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게 됩니다. 작은 배낭은 좀 생략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배낭을 선택해서 짐을 편하게 넣었다 꺼냈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배낭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만약에 이게 좀 큰 배낭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짐을 다 채울 수가 없어서 짐이 안에서 흔들거리면 또 힘을 더 많이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배낭에 보면 여러 가지 끈들이 달려 있는데 다 기능들이 있는 거죠. 가령 짐이 꽉 차지 않아서 헐렁할 때는 배낭 옆에 달린 이런 끈들이 바로 헐렁해진 배낭을 바짝 조여줘서 짐이 흔들거리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여기에 이제 수건 걸치고 수통 달고 뭐 다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배낭을 압축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등산 배낭을 올바르게 매야 에너지를 절약하고 힘을 적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우선 매기 전에 배낭의 멜빵끈을 좀 느슨하게 이렇게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래야만 팔이 편하게 들어가서 몸에 무리가 안 따르겠죠. 네. 배낭 멜빵끈을 이렇게 버클을 당겨서 느슨하게 길이를 늘리고, 그 다음에 직접 네. 매보시겠어요? 예, 팔을 편안하게 늘 수가 있죠. 네. 예, 자, 이 상태에서는 배낭끈을 길게 했기 때문에 배낭이 밑으로 축 처져서 안 좋죠. 자, 멜빵끈을 바짝 당겨봅니다. 당기면은, 예, 저절로 조여지죠. 네. 더 이상 조여지지 않을 만큼 아주 바짝, 불편하더라도 바짝 당겨주시기 바라고요. 됐죠? 예. 자, 이 상태에서 허리 벨트를 이용해서 허리 벨트를 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허리 벨트는 느슨하게 차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배 쪽으로 압박이 가도록 바짝 당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됐죠? 예. 네. 자, 이 상태에서 허리 벨트에 있는 이 패드가 자신의 골반뼈를 위에서 아래로 감싸듯이 해줘야 됩니다. 네. 그 상태가 됐나요? 네. 예. 자, 여기까지 되면은 다시 멜빵끈을 약간 느슨하게 좀 풀어줍니다. 약 1cm 정도만 살짝 한번 풀어보세요. 예. 버클을 손가락으로 당기면 살짝 풀리죠? 네. 예. 조금 풀리면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어깨에 집중됐던 배낭의 무게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등판과 그리고 자신의 골반뼈에 딱 걸쳐서 배낭의 무게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산돼서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죠? 네, 여기 예. 있던 게 그냥 조금 내려갔어요. 네. 예,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가슴 벨트는 험한 곳에서 배낭이 많이 흔들거리는 것을 방지해서
좋은데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착용했다 풀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옆으로 돌아보시겠어요? 자, 배낭의 높이는 착용했을 때 배낭이 자신의 엉덩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착용하는 것이 배낭의 적당한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배낭을 벗을 때는 제일 먼저 가슴 벨트 풀고요. 그리고 허리 벨트 풀고 바로 팔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팔에 쥐가 날라고 그러겠죠? 네. 불편하겠죠? 다시 멜빵끈을 또 늘려주는 겁니다. 멜빵끈을 버클을 당겨서 손가락으로 당기기 하면 쭉 늘어나죠? 예, 쭉 늘리면은 또 벗을 때 편하게 벗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야 배낭을 편하고 쉽게 멜 수가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때는 꼭 챙겨야 하는 장비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필수 휴대 장비 10가지는 우리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것들로 모아놨습니다. 당일 산행을 할 때도 반드시 휴대를 해야 하는 것들인데 제일 먼저 등산화 배낭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등산복은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계절에 관계없이 여름철에도 항상 속옷, 보온, 겉옷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식량은 행동식과 비상식이 있는데 따로따로 구분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고요. 물도 필요한 만큼 꼭 휴대를 해야 되고 지도와 나침판이 있어야 길을 잃지 않고 잘 찾고 그러겠죠. 헤드램프도 당일 산행할 때 반드시 휴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쩌다가 밤늦게 하산하지 못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휴대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점화기구는 비상시에 체온을 유지할 때 꼭 필요한데 요즘에 산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응급처치 약품은 다쳤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칼과 끈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비상대피처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 칼, 끈과 함께 들어있는데 자, 이거는 얇은 은박지죠. 예, 펼치면 굉장히 넓습니다. 다 펼치진 마세요. 예, 자, 이것은 가볍고 작은데 펼치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산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하룻밤을 지새고 내려갈 때가 있죠. 그때 바로 이것을 덮어서 비도 피하고 바람도 피하고 눈보라를 피해서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는 그런 비상용품으로 사용하는 은박지인데 굳이 뭐 정확한 명칭을 얘기하자면은 이머전시 브랑켓, 응급 덮을 수 있는 것, 뭐 그 뜻이 됩니다. 등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보행 기술일 텐데요. 산을 오르는 보행 기술에 대해서 류진성 교수님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등산은 건강한 상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피로, 특히 수면 부족과 같이 내 몸이 쉬어야 할 부분에 무리한 산행을 시작한다면 건강을 위해서 산행한 등산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출발 전에는 간단한 운동과 충분한 아침 식사를 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네, 사실 저는요, 등산을 참 좋아하고 자주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등산을 올라가는 게 참 힘든 작업이다 보니까 꾀를 부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힘을 좀 덜 들이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제는 꾀 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10대 보양 기술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꾀를 부리고 올라가는 것을 실천하는 방법이겠죠. 첫 번째로 무게를 줄인다. 다시 말씀드려서 배낭, 장비, 몸무게를 줄이면은 약 다리에 부담되는 하중을 6.7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바닥 전체로 딛는다. 산길은 울퉁불퉁하죠. 그렇기 때문에 간혹 등산을 하다 보면 앞꿈치를 사용하여 오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럴 때 피로감은 쉽게 느끼죠. 그래서 가급적 발바닥 전체로 디딜 곳을 찾아서 산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로 발끝, 무릎, 명치를 일치시킨다.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은 내딛는 발을 발끝, 무릎, 명치가 지구 중력 방향과 수직으로 일치할 때 가장 힘을 적게 들이고 걷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팔자 걸음으로 걷는 사람일 경우 발끝, 무릎, 명치가 일치되지 않아서 오히려 힘이 많이 소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네 번째는요, 레스트 스텝이라고 있는데 쉬어가는 걸음 뭐 이런 의미인가요? 예. 우리가 가파른 등산으로 올라갈 때 다리 근육은 쉴 틈이 없게 되죠. 레스텝은 짧은 시간에 다리 근육을 쉬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 그런 거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건가요? 예. 밑에 발의 무게 중심을 지구 중력 방향과 일치시키고 앞발을 잠시 0.2에서 0.3초 정도 쉬는 방법입니다. 예, 다섯 번째로는 계단 등산로를 피한다. 우리가 산을 오를 때 내릴 때 한쪽 근육만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그 피로감은 쉽게 다가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면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은 한쪽 근육을 쓰는 것보다는 여러 근육을 사용해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워밍업. 워밍업이라는 것은 뜨겁게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절이나 혈액이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위해서 체온을 끌어올리는 거죠. 일곱 번째로 복식 호흡을 한다. 우리가 산행을 할 때 분에 약 150리터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코로 들어 마실 때는 약 56리터가 필요하죠. 그럴 때는 산소 요구량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는 복식 호흡을 함으로써 산소를 충분히 들어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아, 네, 복식 호흡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여덟 번째로는 즐겁게 오른다. 우리가 산에 오를 때는 무척 힘들죠. 그러나 힘든 생각만 하고 오르는 것보다는 즐거운 생각을 하고 오르는 방법이 있겠죠. 또한 지도를 본다든지 경치를 보면서 오르는 방법이 효과적이겠습니다. 네, 경치를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또 아홉 번째는 휴식은 짧게 한다. 우리가 휴식을 길게 하면은 몸이 풀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휴식은 짧게 하고, 또한 열 번째로 등산용 스틱을 사용한다. 스틱을 사용하면 속도가 약 한 15% 빠르고 하중이 약 30% 절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장비지만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아, 그런데요, 교수님. 네. 저는 등산을 할 때도 참 힘들지만 내려올 때가 사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산할 때 잘할 수 있는 요령이 혹시 없을까요? 예,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올 때 인체에 쌓이는 피로 물질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칠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천천히 내려오고, 또한 무릎의 충격을 덜 가기 위해서는 스틱을 사용하면서 상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 되는군요. 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꼭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정상 정복? 아닙니다.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배운 등산 기술도 모두 안전을 위한 생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더 무엇을 조심해야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는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은 바로 체온을 항상 36.5도로 잘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은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42도 정도가 되면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체온이 내려가면도 문제가 되는데 1.5도만 떨어져도 우리의 신체 기능이 50%까지 저하됩니다. 그래서 그 35도가 됐을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을 저체온증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체온이 더 내려가서 33도 정도가 되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 영역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 산이라는 환경은 추위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특별히 더 체온 유지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바로 등산의 기본인 것이죠. 그런데요, 교수님. 평지에 있을 때보다 산에 올라가면 더 추워지던데 왜 그런 거죠? 예, 그것은 바로 기온 감률 때문에 그런 건데 100m 올라갈 때마다 기온은 0.7도씩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 높이 올라가면은 바람이 불죠. 네. 바람이 초속 1m의 속도로 불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1.6도씩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m 높이 위에 산에 갔을 때 바람이 초속 5m로 분다면은 기온 감률은 7도 정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바람에 의한 체감 온도는 8도 정도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평지보다 15도 정도 더 춥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추운 것이죠.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친 상태에서 비라도 맞고 보온누리도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면 더 쉽게 저체온증에 빠져들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요, 교수님. 저체온증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네, 저체온증에 빠졌을 때는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뜨거운 설탕물 같은 것을 빨리 먹이고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즉각적인 가온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산에서는 이런 것을 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저체온증은 사실은 대책보다는 빠져들지 않는 예방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방을 또 하기 위해서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나요? 네,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온옷을 항상 잘 준비하고 또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겉옷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행동식도 미리미리 잘 섭취하고 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보행 기술을 잘 사용해서 우리 몸에 항상 예비 체력을 잘 간직해야 비상시에 내 체온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 예방책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니까요, 지금까지 배운 등산 기술들이 모두 안전한 등산을 하기 위한 기술들이었네요. 그런데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그걸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안전한 등산을 위한 수칙 10가지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신과 동료들의 능력을 알고 또 산의 난이도를 잘 비교해서 무리하지 않는 계획을 세워야겠죠. 조난 사례를 분석해 보면은 출발하기 전부터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조난을 안고 간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하거나 자신이 없다면 가지 말아야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산에서 벌어질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다? 예, 등산이란 산이 지닌 다양한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입니다. 예, 등산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산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로 등산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경험을 점차 쌓아나가서 자신의 가고자 하는 산의 높이를 점차 높여나가는 게 좋겠죠. 네 번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의료와 식량을 휴대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행선지를 알리고 가야 뜻하지 않은 조난을 당했을 때도 신속한 구조를 할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는 산에 갈 때는 반드시 최소한 3명이서 함께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명이 다치더라도 한 명은 환자를 돌보고 한 명은 구조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혼자서는 대처하기가 어렵겠죠. 자, 7번째, 산에서는 항상 자기 위치를 잘 확인하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가끔 산에서 보면은 여기가 어디냐고 길을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그 사람은 조난 상태에 빠진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8번째로 여럿이 함께 산에 갈 때는 일행과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일행과 떨어져서 숲속에 혼자 놓이게 되면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평정심을 잃고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대열을 잘 유지해서 일행을 놓치지 않도록 산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9번째로 체온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체온과 체력, 에너지는 다 같은 것이죠. 평상시에 36.5도를 잘 유지해서 예비 체력을 잘 비축해야 되는 겁니다. 산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올라갈 때 40%를 사용하고 내려올 때는 30%를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1%의 불운을 만났을 때 체온을 유지하는 예비 체력으로 잘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10번째,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미리 생각해 본다. 산에서는 기후변화도 심하고 갑자기 위험을 만날 수도 있겠죠. 올라갈 때는 정상에서의 상황을 생각해 보고 정상에서는 하산 중에 만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생각해 보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장이나 리더들은 이런 것들을 더욱더 잘해야 조난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박한 도시 생활 속에서 안락한 문명에 길들여지다 보면 우리는 자연 친화적 정체성을 점차 잃어가고 점점 나약해진 모습으로 변하겠죠. 천연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산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등산을 통해 우리는 강인한 야성을 되찾는 보상과 특권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윤재학 교수님을 모시고 그 의무와 책임 그리고 예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날 지구 환경 속에서
우리 인간의 지배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자연의 조화 균형이 깨진다면 만에 하나 환경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우리 인간이 가장 크게 입게 되겠죠. 때문에 환경과 자연의 보호를 얘기하지만 어쩐지 좀 인간 중심의 이기적인 사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숲속으로 들어가야만 진실되고 공평한 자연보호 실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자연의 조화 균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생존하면서 자연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친환경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산에서 지킬 수 있는 친환경 등산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친환경 요령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렇게 6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서 그 각 사항마다 실천 요령들을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첫째, 떠나기 전부터 자연에 대한 배려를 한다. 이것은 가고자 하는 곳이 혹시 통제구역은 아닌지, 자연보호구역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하고, 또 사람이 집중적으로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팀의 인원은 최소로 함으로써 자연훼손을 적게 하고, 그리고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식물은 재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다녀간 흔적을 최소화한다. 이것은 기존의 등산로만을 이용해서 새로운 길이 생기지 않도록 걸어야 되고, 또 기존의 등산로에서는 등산로가 넓어지지 않도록 한 줄로 줄을 맞춰서 걸어야 되고, 뒤에서 혹시 바쁘게 빨리 가야 될 사람이 있으면은 뒷사람에게 길을 양보해 줘야 됩니다. 또한 내구성이 강한 표면만을 이용해야 됩니다. 내구성이 강한 표면은 자갈이 있는 곳, 그 다음에 바위, 그 다음 마른 풀, 그리고 눈길 등을 얘기합니다. 셋째, 쓰레기를 확실하게 처리한다. 가져간 것은 모두 되가져와야 합니다. 네. 그리고 사람의 배설물은 물이나 등산로로부터 60m 이상 떨어진 곳에 15cm 정도 깊이로 구덩이를 파고 묻어야 됩니다. 혹시 식기세척이나 세면을 하려면은 그것도 물로부터 6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환경 분해성 비누를 약간만을 사용을 하고, 사용한 물은 흩어져 버려야 됩니다. 아, 바깥으로 다 버리는군요. 그리고 혹시 휴지를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펄프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환경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 있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 나무나 돌을 옮겨서도 안 되고, 도랑을 파거나 도랑을 또 막아서도 안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석축을 쌓거나 구조물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나무에 끈을 묶거나 리본을 달거나 그래서도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야생 동물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동물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먹이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는 매미 같은 걸 잡았을 때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인간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곤충이 아니면, 해충이 아니면 손을 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도 데려가면 안 되겠죠. 애완동물을 데리고 가면은 작은 짐승들이 놀라게 되겠죠.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사람이 자연에게 해야 할 윤리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등산할 때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윤리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건가요? 그것이 바로 6번째, 다른 등산객을 배려한다입니다. 윤리의 기본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산에서 다른 사람이 얻고자 하는 즐거움이나 가치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 윤리는 바로 오감을 괴롭히지 않는 것, 촉각, 청각, 시각, 후각, 미각이. 촉각은 지나가면서 조심스럽지 못하게 남을 건드린다거나 또는 남의 물건을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각은 시끄러운 라디오 음악 소리라든가 고함 소리, 노랫소리, 그런 것이죠. 그리고 시각은 혐오스러운 복장이나 남이 보기에 못된 장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후각은 술 냄새, 음식 냄새 또는 땀 냄새로 남을 불쾌하게 하는 것. 그리고 미각은 원치 않는 음식이나 술을 과도하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결국 이렇게 우리가 친환경 등산을 실천하게 되면은 실천한 만큼 자연은 잘 보존될 것이며 또 자연은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산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나요? 함께한 저는요, 등산 기술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등산을 하실 때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을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대한산악연맹 등산교육원 교수진들과 함께한 범국민 등산교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